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3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교재 1% 행정학을 교재로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제4편 제3장 그 조직구조의 기초원리가 주요 내용입니다. 네. 본 강의에서는 그 조직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조직 구조, 스트럭처라고 했죠. 고전적 조직이론이 강조했던 조직 구조라는 것은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협동 행위를 하느냐 하는 것을 정의하는 또 규율하는 이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뭐 구조표, 기구표가 대표적인 스트럭처의 기본 예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의 구성원인 사람들의 상호작용 하고요. 그 다음에 협동행위라고 했거든요. 협동행위라고 했을 때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위아래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 수직적 상호작용이 있고요. 또 횡적, 수평적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각선적인 상호작용도 있을 수 있죠. 서로 지위가 다른 또 다른 부서의 이런 명령 계통이 다른 쪽하고의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쪽의 상호작용도 있고요. 협동행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용하는 협동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협동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조직론에서 사용하는 협동이라는 개념은 내가 여기 개인이 구성원으로 들어오거든요. 조직에 공무원이 됐다, 어떤 삼성전자의 직원이 됐다라는 거는 그 조직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정과 규율들,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것의 요구에 따라서 내가 거기서 요구하는 행위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행위의 수락이거든요. 수락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걸 억제하는 겁니다. 개인 욕구를 억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협동행위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협동행위라는 건 뭐 같이 뭘 힘을 합쳐서 뭘 한다. 여기서 이런 개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가 이 조직의 구성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조직 구성원으로서 규율된 그런 그 규범이나 규율, 상호작용의 조정 내용들 이런 것들을 내가 수락하고 따르는 거, 이것이 협동행위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구조화 시켜놓는 거, 규범화 시켜놓는 거, 이것이 스트럭처의 기본 개념입니다. 구조는 이제 크게 구조 변수하고 상황 변수로 나눕니다. 조직 구조는요. 이 조직 구조는 보통 구조 변수라는 거는 조직 내부의 어떤 그 내부 특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 조직 내부, 이 내부의 특성입니다. 내부의 특성. 특성이 우리도 사람의 내면 몸이 얼마나 골격이 잘 짜여 있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 내부의 특성은 보통 복잡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권 얼마나 분산되어 있느냐, 분권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성, 얼마나 다 이렇게 조정이 잘 이루어지느냐, 통합성, 이런 얘기죠. 이게 내 조직 내부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입니다. 이건 하나의 수준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양극단을 두고 복잡의 극단적인 형태, 가장 복잡하지 않은 단순 형태로 해가지고 극단 분권과 직권도 극단으로 놓고요.
어느 점에서 찾는 거예요. 공식점과 비공식점, 통합성과 분산성, 이것도 그 양극단에 놓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척도를 선정해가지고 이 어떤 지표들을 선정하는 거죠. 주작적 정의를 통해서 지표들을 선정해가지고 그것을 측정해 나가는 그므로써 이 구조 변수의 수준들을 판단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구조와 관련된 변수로는요, 상황 변수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직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부적 요인하고 인하고요. 또 그 다음에 환경 요인을 합해서 상황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 변수에는 이제 내부적 요인으로는 조직 내부에서 이제 직원 수 또는 조직 규모, 이거는 구조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때그때 변할 수 있는 거죠. 임의로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적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그 행정 농도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죠. 그 행정 농도라는 것은 조직 전체 중에서 지원 인력에 차지하는 비중을 행정 농도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행정 농도는 이제 상황 변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 수의 내부 비율을 생산 부서하고 그 다음에 지원 부서 중에서 어떻게 배율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행정 농도고요. 이런 상황 변수의 조정을 이 이제 그 조직의 하나의 주요 관리 전략의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화라든가 권력, 이것도 상황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하나의 파워,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나 집단이 그 원하는 바, 의도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이루어낼 수 있게끔 관철해내는 힘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강제력을 속성으로 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강제력을 수반하게 돼 있고, 따르지 않으면은 거기에 처벌이 이렇게 반대적인 그런 그런 대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권력은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걷는 세금은 권력을 수반을 한 주세 징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화라는 요인은요. 문화라는 거는 하나의 컬처, 이거는 조직 전체의 분위기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뭐 삼성 문화, 우리 뭐 재경부 뭐 제일주의 문화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공무원의 뭐 복지부동 문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의 사람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그 태도 지향점을 얘기하거든요. 가치 지향점들. 그럼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게 안 따르면은 뭔가 좀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 문화는 거시적인 요인이 되고요. 조직 전체와 관련된 변수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 유동적인 수 있는데요. 그것이 또 중요한 조직의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죠. 우리가 포괄적으로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그 시장이 환경이 될 수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이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기도 하지만 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고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외부 환경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상황 변수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변수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상황 변수는 기본적으로 구조 변수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구조 변수의 수준이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구조 변수에 따라서 조직이 성과를 달성하는데, 즉 효과성이 어느 수준에서 나오느냐, 이 부분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상황 변수에 대해서, 상황 변수를 조정하는 거는 조직이 하는 거죠. 상당 수준. 이거 행정 농도를 조정하고요, 규모 만들고요, 규모를 늘렸다 줄였다 하고요, 문화 변화시키는 거 조직이 합니다. 권력도 조직이 조정을 합니다. 환경, 전통적 조직 이론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대응하는 거로 봤는데, 현대 조직 이론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적 관점에서 많이 접근하는데요. 이런 관점들이 조직의 상황 변수들인데, 이런 상황 변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이 선택하느냐, 조직의 선택,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스트라티지죠. 현대 조직 이론에서는 이 조직에 있어서 이 조직이 상황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하는 다양한 대응 전략, 즉 스트라티지를 연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스트라티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구조 변수가 변하고요, 구조 변수가 성과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구조 변수는 매개 변수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좋은 구조를 짜면, 이게 전체가 구조인데, 자, 구조의 개념이 확대된 걸 느끼지 않습니까? 현대적 조직 이론에서는요.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 이 구조라는 거는 그 상호작용이라든가 협동 행위, 이러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규정해내 있는 구조물, 틀, 그 자체만 구조라고 봤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 조직 이론에 있어서 이 조직 구조라는 거는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로 이렇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대응하는 전략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자, 이 조직 구조의 변수와 관련된 이 구조 변수들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복잡성의 문제인데요. 이 복잡성이라는 건 한마디로 해서 이제 분화라든가 전문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복잡하냐, 뭐 복잡하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 생물로 따지면은 인간이 가장 복잡한 이 고등동물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단순한 건 아메바, 말미잘, 뭐 단세포 이러지 않습니까? 분화의 정도가 기능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정도가 상당히 다른 거죠. 그러나 유기체로서의 속성은 동일합니다. 자, 이 복잡성을 측정하는 그 단위들은요, 우선 전문화의 수준입니다. 전문화라는 거는 어떤 그 업무의 종류와 성질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조직 구성원들로 해서 가능한 한 가지 일만 이렇게 수행하도록 이렇게 분담시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전문화는 수평적 전문화하고 수직적 전문화로 나뉩니다. 이 수평적 전문화라는 건요, 이렇게 또 이렇게 횡적으로 같은 그 업무의 난이도 수준에서 쭉 그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특성에 따라서 쭉 또는 기능, 기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쭉 분담시켜 가지고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이 하나의 세분화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는 거, 즉 횡적인 분류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수직적 전문화라는 건 계층 수준에서 나누는 거죠. 이렇게 계층, 명령 계통의 계층을 형성을 하고요.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쭉 이렇게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로 가면은 또 이렇게 명령 통일과 또 그다음에 통솔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통솔하는 범위를 또 확장해주는, 그러니까 통솔 범위 확장이 또 이루어지고요. 자, 이런 그 전문화의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고층 구조하고
저층 구조 나눌 수 있습니다. 고층 구조는 이 수직적 전문화가 높은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저층 구조는 우리가 플랫 오르가니제이션이라 그래가지고요. 수직적 전문화가 굉장히 낮고 수평적 전문화가 이렇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통솔의 범위 입장에서 보면요, 고층 구조는 통솔 범위가 넓어요. 저층 구조는 통솔 범위가 좁아지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개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층 구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관료제 구조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저층 구조는 보통 유동적인 환경 속에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조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식화라는 변수요. 공식화. 이 한마디로 이건 그 표준화되어 있는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층 구조라든가 전통적인 관료제 구조에서 공식성이 높아집니다. 또 조직이 대규모화될수록 공식성이 높아져요. 하나의 그 SOP라 그러죠. SOP. 그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요. 어떤 그 절차라든가 직위가 부여되면 당연히 나오는 산출물이 규정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거죠. 이 공식화의 정도가 높으면 굉장히 저희 직무가 안정적입니다. 사람이 교체돼도 누가 투입이 돼도 동일한 산출물을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직업공무원제를 도입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식화를 높이면은 이제 직원들의 이제 그 자유재량권도 상당히 줄어들어 가지고 뭡니까 그 부정부패 요인도 굉장히 축소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 조직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 몰인과나 비인간성의 문제도 나타납니다. 이 공식화가 높아지면 사람이 이제 재량성도 없어지고요. 딱 이렇게 규정해서 정해진 일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비인간화되는, 사람과 관계 없다라는 거죠. 특정인이 하고 상관없는 그런 공식적인 관계로만 규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권화가 되겠습니다. 집권화라는 거는 권한이 얼마나 특정 부서라든가 계층에 집중되느냐 아니면 분산되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이 집권화는 보통 이제 그 신설 조직에서 나타나고요. 또 소규모 조직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대항에서 이제 분권화라는 거는 대규모 조직이라든가 오래된 조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뭐 대규모 조직에서도 집권화가 얼마든지 강해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행정조직 같은 경우 대규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앙 집권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개신제적 성격이 강해가지고 상위 권력이 많이 집중돼 있어요. 뭐 품위제를 하고 있지만 권한이 그렇게 밑에 이렇게 위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뭐 팀제를 하더라도 사실상 그 팀장의 재량권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게 우리나라의 행정 현실입니다. 그리고 행정 환경이 복잡성이 증가하면은 또 분권화가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그 복잡성, 분권화, 공식성 이런 그 내부 특성과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조직 구조를 편성을 할 때 기계적 구조하고 유기적 구조 두 가지로 이렇게 구조를 나눕니다. 이 유기적 구조라는 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기계적 구조는 이제 기능별 전문에서 분업화의 정도가 굉장히 높고요. 계층제가 굉장히 강조되고 또 상위하달식 의사 전달이 주로 사용되는 그런 그 조직 구조를 기계적 구조라고 하고요. 유기적 구조는 직무 내용의 역할을 공식화하는 정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다음에 자유재량권이 상당히 높습니다. 융통성이 있어요.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수시적으로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도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소통도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향적인 그런 의사소통이 강조되는 그런 조직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완벽한 기계적 구조, 완벽한 유기적 구조라는 건 현실사에 존재하지 않고요. 양극단의 어느 한 중간선상에 조정을 하면서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이념형적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구조는 보통 그 대변되는 것이 전통적인 관료제 구조가 기계적 구조의 대표고요. 유기적 구조는 에드워드 크러시가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계적 구조하고 유기적 구조가 그 조직 구조 변수하고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그 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구조는 복잡성이 높고 공식성이 높고 전문화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 전달이 주로 하향식입니다. 이에 반해서 유기적 구조는 복잡성이 낮고 공식화 낮고 전문화 낮고 그 다음에 의사 전달이 개방적이고 자유재량적이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비교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가 그 살펴봐야 될 사안이 이제 기능별 조직하고 사업별 조직이라는 거예요. 예. 이 기능별 조직과 사업별 조직은 이제 윌리엄슨이 제안한 M형 가설에서 강조된 개념인데요. 기능별 조직은 사업 조직을 편성을 할 때 기능 중심으로 편성한다는요. 기능이라는 것은 업무 단위를 얘기합니다. 어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도구, 장소, 사용하는 도구라든가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통점을 뽑아내서 그 일정한 유닛을 단위를 선정을 하고요. 그 단위별로 사람 구성원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편제를 형성하는 게 이제 기능별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부, 또 뭐 생산부, 뭐 그 다음에 감사부, 이런 것들이 기능별 조직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별 조직이라는 건요, 자기 완결적인 생산물 단위 또는 지역 단위로 조직을 편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럭 생산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에서요, 트럭 생산부, 그다음에 소형 승용차부, 중대형 승용차부, 아니면 또 스포츠 자동차부, 그다음에 뭐 하이브리드형 자동차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완결적 상품을 생산하는 부로 이렇게 사업별을 편성해서 거기서 뭐 생산 판매, 각 그 제품별로 생산 판매, 그 마케팅, 그 다음에 홍보, 감사, 이런 것들을 제반 기능들을 다 여기서 다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업별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능별로 수행한 걸 유형 조직이라고요. 사업별로 편성된 조직을 M형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M형 조직이 이쪽으로 이쪽보다 더 M형 조직이 더 우월한 우월성,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부 조정 비용이 이쪽보다 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부 조정 비용이 작다라는 거죠. M형 조직이. 사업별 조직이 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부 조정 비용이 왜 M형 조직이 더 작겠습니까? 내부 조정 비용이라는 거는 서로 그 부서 내에서 서로 그 의사소통을 하고 기능의 차이를 조정하고 서로 목표의 그 괴리를 협의 조정하고 또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또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각종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변화시키고 구조를 변화시키고, 이런 조정들에 따르는 협의 비용이거든요. 이것이 M형 조직이 더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조직이라는 것이, 즉 특히 기업 조직은 그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거래 비용 가설에 의하면은, 거래 비용 이론에 의하면 이게 기업의 그 시장에 있어서 기회주의라든가 이런 그 정보의 불확실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내부화시키는, 즉 조직을 형성하는 동기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조직을 형성하면 구속적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내부 조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조직이 대규모화될수록 내부 조정 비용이 증가하는데 유형 조직보다는 M형 조직일 때 내부 조정 비용이 더 적기 때문에 조직은 결국 대규모화되면서 M형 조직이 더 우월한 조직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M형 가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능별 조직은 기계적 조직하고 같은 개념은 아닌데요. 기계적 구조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별 조직은 유기적 조직과 같은 건 아니지만 유기적 조직의 특성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 구조의 상황 변수를 보시겠습니다. 조직 구조의 변수 중에서 우리가 규모 변수 보면요, 규모하고 공식과 직권화 복잡성의 상관관계를 보면요, 규모는 증가할수록 공식화와 복잡성이 증가하고요, 반대로 직권화는 떨어지는 그런 관계를 갖는 걸로 실증적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하고 조직의 내부 특성인 구조 변수하고의 상관성,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이 성과나 효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관계를 연구한 일단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들이 우드워드의 기술 변수에 관한 연구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거든요. 기술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자원의 투입이 이루어지면요, 이쪽으로 산출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전환된 과정에서 사용되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도구, 기법 이런 것들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드워드는 기술을 이제 단위 소량 생산 체제, 그 다음에 이 대량 생산 체제, 그 다음에 연속 공정 생산 체제 등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고요. 이 기술의 복잡성 정도하고 이 조직 규모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복잡성이 이처럼 증가할수록 계층수가 증가하고 행정 농도가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행정 농도라는 건 전체 조직 구성원 중에서 이 지원 인력의 비중을 얘기하는데요. 이처럼 기술이 복잡하면 지원 인력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술과 조직 구조 간의 이제 적합성 정도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 결정론적 입장이죠. 기술이라는 변수가 효과성을 결정한다는 이 기술 결정론의 입장에서 분석한 예입니다. 다음에 이제 페로라는 학자는 기술의 사용 특성에 따라서 이제 조직 구조의 특징이 어떻게 나느냐라는 걸 분석을 했습니다. 기술을 이제 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 장인 기술, 비일상적 기술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요. 기술의 또 다른 변수로서 이제 과업의 다양성과 과업 분석 가능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과업의 다양성과 분석 가능성 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개의 형태의 조직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장인 기술, 비일상 기술, 공학 기술, 일상 기술 이렇게 4가지의 기술 형태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조직 구조하고 어떤 관련을 갖느냐라는 걸 분석했는데요. 대체로 이제 장인 기술하고 비일상 기술은 유기적 구조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장인 기술은 굉장히 기술의 전문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숙련도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 분권성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이고 좀 그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일상적인 것은 굉장히 그 예상하지 못한 그런 업무들을 많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통솔부위가 지나치게 넓어서도 안 되고요. 수평적 의사소통이 또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로 유기적 구조가 더 적합하고요. 일상화된 기술이라든가 아주 세밀화된 공학기술 같은 경우는 기계적 구조로서 문서를 통한 업무 분장, 그 다음에 그 수직적 계층 구조, 또 공식적인 훈련, 집권적 구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과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학자가 이제 톰슨의 기술 변수에 관한 연구예요. 톰슨은 그 기술 자체라기보다는 기술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이 조직이 어떤 그 여타 조직들하고 어떤 의존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집합적 의존성, 연속적 의존성, 교호적 의존성 이라는 세 가지 의존 관계를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하는 기술이 중계형 기술이냐 연속형 기술이냐 집약형 기술이냐라는 또 변수를 사용해서 조직의 구조 형태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중계형 기술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뭐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로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화회사 같은 경우는 서비스 수요자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거는 사람하고 이쪽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을 또 중개해주는 기술이거든요. 이것이 대표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집약형 기술은 뭐 병원이라든가 건설회사처럼 많은 그 기능들을 분화시켜 가지고 집중시켜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 기술은 보통 그 병원이라든가 아니에요. 연속형 기술은 주로 이제 저기 유통회사라든가 그 다음에 택배회사 등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쭉 X, Y, Z라는 그 작업의 흐름도에 따라서 기술이 이렇게 그 쭉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생산 단계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외적인 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호의존성과 기술의 관계 변사를 가지고서 조직 형태가 중개형 기술인 경우에는 그 규칙과 표준화가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을 연결해주는 중개적 기능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연속형 기술일 때는 이 수직적 의사 전달과 명확한 계획 수립,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집약형 기술 이쪽에서는 수평적 의사 전달이 필요하고요. 비정기적이고 좀 느슨한 그런 구조가 필요하고 이렇게 그 전문화된 부분에 대한 조정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데프트라는 학자도 이제 정보 기술에 관한 연구를 해가지고 이 정보의 이제 불확실성과 모호성이라는 두 가지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기술을 일상적 기술, 장인 기술, 공학 기술, 비일상 기술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요. 각각의 기술에 맞는 조직 구조의 적합성을 이렇게 분석을 해냈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기술과 그 조직 구조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어떤 구조 형태를 가지면 어떤 기술의 상황에 따라서 이 구조와 적합성을 가지면 조직의 효과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에 따라서 뭐 기술의 유형을 분류하거나 뭐 효과성이 어떤 것이 더 그 조직 구조가 더 적합해서 효과성이 높다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뭐냐? 조직의 기술은 구조와 퍼즐이 맞춰지듯이요. 상관관계를 갖고 기계적으로 효과성과 연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조직의 구성원, 특히 최고관리층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기술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결정론적인 거죠. 기술이라는 것은 조직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즉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기술은
어떠한 특정 구조와 그 기술이 적합하게 돌아가기 위한 구조와 맞물릴 때 조직의 효과성이 높아지는 거지, 어떤 환경에 대응하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에 맞는 구조를 또 임의로 변화시키고 하는 총체적 거시적 관점에서 보지 않았다. 일종의 다 중범위 수준의 이론이면서 환경에 대해서 그냥 환경 결정론적 입장이다. 그리고 기술 결정론적 입장이다. 조직에 대한 수동적, 피동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